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1회부터 16회까지 강의한 내용을 중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풍수지리의 개념과 길흉화복, 그리고 풍수지리의 분야, 백두대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수지리의 역사와 풍수이론의 세 가지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의 역사는 원시인 시대 때서부터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원시인들이 비바람이 불 때는 어디에?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리고 생활용수는 필요했습니다. 자, 풍수가 무엇의 줄임말이라 했습니까? 장풍득수라 했습니다. 바람을 감추고 물을 넣는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하고 살았고, 그 다음 생활용수는 필요했으므로 물 가까이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 어디에서든지 다 일어났던 현상이 원시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동양에서는 차츰차츰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론으로까지 만들어져서 중국과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 뻗어치 풍수지리학으로 학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학문을 보면, 풍수이론의 학문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옛날 고조선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 삼국시대도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는데, 풍수이론은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옛날서부터 우리나라 토종의 이론은 형국론이 쭉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형국론의 바탕에 통일신라 말 때 형세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중국의 당나라에 공부하러 간 승려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풍수이론까지도 같이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때 자향론 하나가 들어오고, 고려 때도 자향론이 들어오고, 또 조선 때도 자향론이 들어와서 현재 형국론, 형세론, 이 자향론 세 가지를 가지고 풍수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사찰이나 도읍이나 마을이나 그 다음에 서원이나 전통가옥이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느 풍수이론을 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전원주택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안 그러면 묘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 형세론이 들어오고 언제 자향론이 들어오고 알 필요가 없지만, 문화재를 푼다고 했을 때는 어느 시대 때는 어떤 이론을 갖고 풀어야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으면은 이런 문화재를 푼다, 삼국시대 때 문화재를 푼다 그러면은 어느 이론을 갖고 풀어야 됩니까? 형국론만을 갖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 통일신라 말대의 사찰을 풀려고 한다면, 구산선문의 사찰을 푼다 그러면은 형세론과 형국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향론을 갖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사찰을 푼다 그러면 역시 형국론, 형세론, 기본 자향론을 갖고 풀고, 만약에 조선시대 때 서원을 푼다거나 그 다음 전통가옥을 푼다거나 했을 때는 형국론, 형세론의 자향론 모두 다 사용을 해서 문화재들을 풀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옛날서부터 워낙 풍수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우리 민족이기에 삶의 터전에 있어서 풍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살았는데, 그것이 도선국사 때서부터는 이론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선국사를 풍수의 시조로 보고, 고려시대 때는 누가 도선국사의 번맥을 이었다? 승려들이 번맥을 잇습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때는 누가 또 번맥을 잇느냐? 성리학자, 유학자들이 풍수지리의 번맥을 이어서 쭉 내려오다가 이것이
갑자기 단절이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학문은 제왕학이고 양반학문이라 했습니다. 임금이 사용했고 양반이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일제시대를 딱 만나면서 왕조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양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풍수지리라고 하는 학문이 그 실력가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유학자들은 전부 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학자들 송시열, 그 다음 정인지, 이황, 그 다음에 황희정승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장원급제 했던 천재들 중에 천재들이거든요. 그 천재들이 지어놓은 문화재들을 일제시대가 딱 지나면서 양반이 싹 없어지면서 우리는 풍수지리를 거의 모르게 됩니다. 이제 100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일제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풍수가 이제 그야말로 말만 많이 무성해지는 이제 그런 풍수지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요즘 현실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책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책을 기본서로 삼으면 된다? 조선시대 때 구대 성종 때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고시 과목, 옛날에 풍수지리학과도 고시 과목으로 잡과 중에 풍수지리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과급제도 있었고 무과급제도 있었죠. 그 다음 풍수지리학은 잡과라 해서 잡과 안에 풍수지리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국대전에 풍수고시 과목들이 쭉 6권 정도가 있어요. 청호경이라는 거, 금난경이라는 거, 그 다음 지리신법이라든가 독림조당이라든가 명산론이라든가 하는 책들이 있어서 그 책을 기본서로 삼으면 공부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아 이것이 비전이다 저것이 비전책이다 이런 거에 이제 너무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고 옛날 원전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의 이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세론, 두 번째로 형국론, 세 번째로 자향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형국론이라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되어 들어온 형세론이 좀 더 논리적이기에 먼저 형세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세론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열법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간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을 본다라고 하는 방법인데 산줄기가 줄기줄기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이산 꾸불꾸불 흘러내려오는 것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용이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줄기가 우리 집 턱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는 방법을 뭐라 한다? 간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산줄기 이꼴 용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간용법은 어떤 걸 간용법이라 하느냐? 뒷산에서 흘러오고 뒷산에서 흘러오고 뒷산에서 흘러와가지고 뒷산에서 우리 집 바로 뒷산까지 물에 의해서 한 줄기도 끊어지지 않고 개천에 의해서 한 줄기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집까지 직접적으로 산줄기가 들어오는 방법을 보는 것을 간용법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변에 다른 산들도 다 많지만 물에 의해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산 그런 산줄기를 보는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우리 집으로 땅기운을 전해주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시하게 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집 바로 뒷산은 아담하고 모양이 이쁘고 반듯하고 단정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산이다. 그것을 모양이 이뻐야 단정해야 된다. 형산이라 칭했고 그럼 이 산은 그래도 어디서 저 뒤에서는 아주 큰 산에 강한 파워를 받고 와야지 이 산이 좋은 기운을 받는다 해서 이 뒤에 크게 아주 기세 있게 웅장한 산을 받치고 있으면 좋다 해서 그 산은 세력 있는 산, 세산이라 있으면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산에서 형산으로 와서 형산에서 혈로 오는 것 이것을 관찰하는 방법을 간용법이라 칭했습니다. 그 다음
장풍법은 자, 여기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태조 이성계가 묻혀 있는 동구릉입니다. 서울의 동쪽에 9개의 능이 있다 해서 동구릉인데, 물론 자, 뒤에가 아주 기세가 있고 그리고 힘찬 세산에 속하게 되고, 거기서 한 줄기가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에 형산이 되고 뒤에 단정한 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조선 왕릉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산은 세산, 그 다음 이 뒷산은 형산, 그 다음 이 산은 여기는 혈이 돼서 세형 혈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풍법은 어떤 것이 장풍법이냐? 이 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감싸고 있는 산들을 관찰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장풍법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감춘다. 바깥에 외부에 거센 기운들이 있는데 이 거센 기운들이 산에 가로막혀서 거센 기운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산을 넘을 때 부드러워져서 이 터에는 부드러운 기운이 머물러 있어라. 그럼 머물러 있으면은 좋은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풍법의 논리입니다. 이 장풍법에는 크게 사신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신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사는 우리 집 바로 뒷산, 그 다음 우리 집 앞산, 우리 집 좌측산, 우리 집 우측산, 이 네 개의 산을, 이 혈터를 수호한다라고 해서 신자를 붙여서 네 개의 수호신을 의미하는 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산을 관찰하는 방법이 사신사고, 그 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산을 관찰하는 방법이 이제 조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뒷산을 뭐라 한다? 이 뒷산을 우리는 뒤에 있다 해서 뒤쪽에 후현무, 그 다음 앞쪽에는 전주작, 그 다음 이쪽에는 좌청룡, 이쪽에는 우백호라고 하는 산이 됩니다. 뒷산, 앞산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좌측, 우측은 이제 좀 헷갈리기가 쉽죠. 여기서 봤었을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찰자 입장이 아니고 이 주인 입장에서 여기를 바라봤었을 때 주인의 왼쪽에 해당되면 좌측이고 주인의 오른쪽에 해당이 되면은 우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동서남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좌측, 우측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득수법. 여기서 이 득수법은 주변에 산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계곡이 있겠죠. 그럼 비가 오면은 계곡에는 물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나갈 때, 여기서 물이 이러고 흘러나갈 때 이 물을 관찰하는 방법이 득수법인데, 이 득수법은 직류수면은 나쁘고 곡류수 구불구불 흘러나가는 물을 좋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물줄기가 있을 때는 어느 물줄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물줄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열법은 무엇이냐? 이 정열법은 산기운, 우리가 산기운을 받는단 말입니다. 물론 풍수에서는 산기운도 터가 받고 물기운도 터가 받습니다. 그 중에서 산기운이 오다가 맺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터를 정하는 것도 땅 위에 짓기 때문에 그 산기운을 좀 더 보게 되는데, 산기운이 오다가 물줄기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산줄기가 물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넘어가지요. 그래서 산줄기가 오다가 물을 못 넘어가고 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물을 못 넘어가고 머물러 있어라. 그럼 이 터 어딘가가 혈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혈이 어디냐를 정확하게 찍어내는 방법이 혈을 정하는 법, 정열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의 문화재에 많이 접목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형세론도 반드시 공부하여야 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만들어진 형국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국론은 그야말로 산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아, 저기 소와 같은 산이 생겼다? 그럼 전 소산. 아, 저 산은 꼭 새같이 생겼다? 그럼 저건 새산. 아, 저건 산이 꽃 모양처럼 생겼네? 그러면은 그게 꽃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고, 아, 소산이라면, 아, 가장 왕성한 기운이 있는 위장이 좋은 혈자리가 되겠구나. 그 다음, 새산이라면, 아, 그것이 새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곳, 주둥의 입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따뜻한 날개 품안이 된다든가, 그런 곳이 혈이 되겠구나. 아, 꽃이라면은, 아, 암술과 수술이 있는 씨방이 또 혈이 되기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일반적인 사물이나 동물에서 바로 혈자리를 추출해내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에게는 옥녀, 신선, 장군, 선비 등등이 있고, 동물에는 용, 호랑이, 소, 개, 말, 쥐, 거북이, 자라 등등이 있으며, 그 다음 새는 봉황, 학, 닭, 기러기, 꿩, 제비 등이 있고, 꽃에는 매화, 이화, 연화, 연꽃, 그 다음 목단 이런 종류들이 있고, 사물에게는 떠다니는 배도 있고 쟁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게는 이끼야자, 그 다음 날일자, 달월자들의 형국들이 좋은 산 모양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름을 붙이는데, 아,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다, 복호형. 산 모양이 꼭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 꽃과 같이 생겼다, 그러면 꽃 안에 들어간다. 꽃, 암수가 수술 있는 씨방에 들어간다, 혈자리가. 화심형. 이런 식으로 두 글자씩 만들어진 산 모양이 있고, 그 다음 네 글자씩이 만들어져서 금계, 포란형. 금닭이 아주 상징적으로 좋은 닭이죠.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그 다음에 비봉, 귀소형. 날아드는 봉황이 날비자입니다. 날아드는 봉황이 둥지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형. 이런 식으로 네 글자가 만들어져서 또 산 모양을 이름하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앞 글자는 누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 이 뒷글자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산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형국론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형세론에서는 산을 바라보는 방법이 좀 논리적이었다면, 형국론은 아주 정서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소의 위장이 진짜 혈자리이다 아니다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꽃 씨방이 꽃 모양처럼 생겼다, 암술 수술이 혈자리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가장 왕성한 기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서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필봉이다, 붓끝처럼 생겼다 해서 필봉이다, 좋은 봉우리다. 그럼 이런 봉우리가 있으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우리 마을에 문장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형국론입니다. 이런 형국론에 우리 문화재들이 너무나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타고 넘어야 될 것이 이 형국론인 것입니다. 꼭 형세론, 형국론, 자양론 중에 형세론과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이 자양론을 가지고만 해도 풍수에 전원주택을 정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을 다른 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형국론까지 첨가를 해서 짓는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단정한 턱까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형세론과 자양론만 갖고 한다면 집, 그냥 좋은 집. 근데 형국론이 들어간 것까지 된 그 집은 어떤 집? 단정한 집, 아담한 집, 멋진 집, 이쁜 집.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국론도 우리가 풍수 이론을 할 때는 배워야 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좌향론입니다. 앉을 자자, 향할 향자. 혈자리에 앉아서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하는 이론입니다. 위에서 형세론과 형국론이 터를 정하는 이론이라면 바로 그 터야, 그리고 저 터야 라고 터를 정하는 이론이라면, 거기서 터가 정해졌으면 그 터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집을 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론이 이 좌향론인 것입니다. 이 좌향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대좌향론이요, 하나는 폐철좌향론입니다. 그럼 안대좌향론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 좋은 경치가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산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앞산이, 이렇게 멋진 산이, 단정한 산이 있다면 그 산 쪽으로 바로 대문을 놓거나, 그쪽으로 그 산을 향해서 마당을 놓거나, 그쪽으로 건축물을 조금이라도 향하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 대문을 낸다, 마당을 낸다는 것도 이제 되실 거고요. 건축물을 그쪽으로 향한다는 소리는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 기역자를 짓더라도 이렇게 지어서 들어오게끔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짓는다면은 이 산 기운을 등 돌려서 안 받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대좌향론, 눈에 좋은 산이 보이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대문, 마당, 건축물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 앞산이, 그럼 나쁜 산이 있다, 보기 흉한 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안 보이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방법은 뭐다? 우리 집 쪽에 거친 바위가 튀어있는 산들이 있다거나, 산이 있는데 아주 흉하게 돌이 흘러내리는 산이 있다거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 산이 있다거나, 그 다음 바위가 툭툭 튀어가지고 보기에 안 좋은 산들이 있다면 그런 산들은 우리 집에서 안 보이면 좋겠다. 그 불견철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마당을 내거나 대문을 내지 않고 그쪽으로는 담을 쌓는다거나, 안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우리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 안대좌향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폐철좌향론. 여기서 폐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침판, 옛날 나침판을 의미합니다. 이 나침판은 지극히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서부터 이 폐철좌향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음양, 오행, 청간지지, 이제 갑자을추, 병인정묘, 이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폐철좌향론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황천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 황천살은 뭐냐? 그야말로 황천 간다는 살인데, 어쨌든 바깥에서 어느 방향에선가, 동서남북 24방향 중에 어느 방향에선가 안 좋은 기운이 두세 군데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막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이론이 이 황천살입니다. 이것은 바로 잘 배워 놓으시면 우리 아파트나 빌라나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 집에서는 어느 쪽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므로 그쪽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쪽에는 화분을 갖다 놔야 되겠다, 블라인드를 쳐야 되겠다, 커튼을 항상 닫아 놔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야말로 이제 어디를 향해서
집을 놓고 어디를 향해서 또 이제 묘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또 자양론의 한 큰 분야인데, 거기에는 이제 저는 세 가지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사세 택팔용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구사세 택팔용법.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리신법. 세 번째가 사대국 포태법. 이러한 이론들이 다 음양, 오행, 청간, 지지, 사상 8개를 가지고 다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향론에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이 방법에서 태철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고 10수종이 있습니다. 10몇 가지 자향론이 쭉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자향론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왕릉에서 검증된 이론이었기에 이 세 가지를 채택을 합니다. 왕릉에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검증된 이론이므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사용을 안 했다면 그렇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특히 조선왕릉입니다. 우리가 고려왕릉은 주로 개성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조선왕릉에서 검증된 이론, 저 세 가지들을 이제 자양론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자양론은 주로 누구한테 필요하겠습니까? 건축학자들한테는 필요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이미 집이 매매되어서 살고 들어가고 매매하고 또 들어가고 사오고 이미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까지는 이제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러나 황천살은, 이 황천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바로 계산해서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풍수적으로 풍수 인테리어를 하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수에는 항상 100% 명당터는 없습니다. 우리 집이 뭐에 틀려서 풍수이론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는 우리 집은 저것도 안 맞아, 저것도 안 맞아, 왜 저렇지? 우리 집은 나쁜 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100% 명당터는 없습니다. 조선왕릉도 100%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다? 전미지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전미지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조금 깎이더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풍수이론에서 큰 조건이 있고 그 다음 중간 조건이 있고 작은 조건이 있는데, 큰 조건이라면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풍수이론에 맞게끔 이제 응용을 하려고 하고, 중간 조건이라면은 우리 집터가 중간 조건이라면 어떻게 이제 고쳐서 쓸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작은 조건에 나쁜 점이 있다면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풍수 개관입니다. 자, 오늘은 풍수지리의 역사와 그 다음 형세론,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열법, 그 다음 형국론에서는 여러 가지 산 모양의 형태를 알아보았고, 자향론에서는 눈에 보이는 안대자향론,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했고 나쁜 산이 있으면은 안 보려고 했고, 그 다음 음양오행을 가지고 나침판을 사용을 해서 패철자향론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로소 이론 강의인 음양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